이만갑 식구들이 설날 고향에 가서 떡국 먹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 이만갑 식구들에게 또 인사드리는 분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뭐 만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김성수 선생님 얘기하는데 그냥 엉엉 울고 또 웃고. 짧은 녹화 시간 동안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예. 자, 공감 능력 만렙 이정민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나름 북한과 또 뭐 실향민, 탈북민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KBS에 17년을 그렇죠. 근무를 하면서 아나운서로서 가장 많이 송혜 선생님과 방송을 한 사이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송혜 선생님 작년에 이제 작고 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너무나 고향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걸 들었고 저한테 사실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평양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 날 이정민 너와 같이 가겠다. 저랑 같이 평양 전국 노래자랑 MC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려도 네. 통일이 되면 정민 씨와 함께 네. 이제 만나러 왔어요를. 괜찮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만감 나오고 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기사 찾아보고 뭐 얼마 전에 또 연평도에서 뭐 발사하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황당한 얘기를 본 거예요. 북한에 무슨 마식령? 거기 스키장에서 인플루언서가 스키 타는 거를. 그 영상 굉장히 화제였어요. Возможность поехать н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Масинён, или, как мы на русском пишем, Масикрён, 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асинён будет более правильно. 그러니까 저기가 북한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식령 스키장. 재밌는 건 스키장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타네. 혼자 있어. 사람이 어떻게 없지, 이게? 아니, 다 봐봐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네. 이제 그 스키 마니아로서 마니아요. 스키장에 놀러 가면 저 표정이 안 나와요. 일단 추워가지고 웃음이 안 나와. 사진 찍으려고 해도 이러고 찍지요. 딱 뭐가 느껴집니까? 스멜이 바로 출연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좀 광고 찍으러 간 거예요, 지금. 진짜 개인적인 자격으로 갔는지 안 그러면 평양 주재 러시아 직원인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박이다. 예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명만. 딱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식령 스키장 저도 그 한번 그 관련 영상을 보았는데 네. 일반 인민들을 위한 그 스키장이 아니라 정말 이런 홍보를 위한 그런 스키장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 보이는. 저도 저 영상을 봤는데 저 인플루언서가 생각보다 팔로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몇만 해야 되는 영가. 10몇만 정도 되나? 뭐 그거밖에. 그러니까 금액이 별로 없었던 거야. 제가 보기엔 차라리 진중권 선생님이 가서 훨씬 팔로워가 많거든. 몇십만 되는데. 여기저기 까주면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그 이제 팔로워들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산이 별로 없었던 거야. 러시아 대상으로 하면 온천 관광을 하지 눈이 많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스키 관광을 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홍보예요, 러시아가 사실. 더 스키장이 잘 돼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눈도 더 많고. 예. 천연설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 세상에. 아유, 일단 사람이 있어야지. 저 러시아 유튜버가 스키장 홍보 영상을 올린 이 시점에 미국의 한 인사가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하면서 마치 전쟁 날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교류국이 아니라 교전국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공개하고 우리 쪽을 겨누어서 포사격을 계속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씨,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 일단은 굉장히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최선의
방어는 철저하게 어떻게 준비? 철저하게 뭘 준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까 철저하게 준비지. 주식 종목 얘기하다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철저하게. 아니 중요해요. 맞는 말 하셨는데 철저한 대비, 철두철미한 대비, 찰떡 같은 대비를 하려면 정보가 자산입니다. 사전 징후, 사전 정보. 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도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김정은이 벌써 이제 그 선전포고를 했죠. 군사 정찰 위성 뭐 최소한 3개를 더 쏘겠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군사 첩보 위성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정보는 누가 구하냐?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우주 왕복선, 그다음에 최첨단 전투기 다 컴퓨터가 설계를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 조립하는 건 다 사람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 첩보 위성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정보는 바로 사람이 가서 가져가요. 바로 휴민트죠. 그게 특히 북한 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정은이 죽었다고 이제 없다고 맞아요. 우리가 뭐 했다고 아들이 있다고 딸이 있다고 결국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죠.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전자통신이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그 사람이 직접 가는 것보다는 뭐 인터넷 속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사용한 어떤 AI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90년대만 해도 전자통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휴민트에 의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나 90년대에 이 한반도가 북한이 핵 개발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첨예한 어떤 대립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우리 정보당국도 굉장히 휴민트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남북 간의 첫 번째는 굉장히 격렬히 벌어지게 됩니다. 무기 전자방기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아, 이럴 때 장래 아니다 했지. 이거 탈퇴한다는. 준전시장대. 6월이에요 이게.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기억나요. 아, 이거 진짜 저도 했어야 되는데. 밀성 사망. 야 이게 난리 났어요 이때. 와, 이거 우리나라에서 충격. 멈췄어요. 난리는 여행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각 같은 프로가 없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과 심하게 다툰 뒤에 그 충격으로 숨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몇 발의 총격도 있었다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대박.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방사 병장 남이석은 신나게 외박을 준비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는데 이병수 앞에서 남태령역이 바로 여기 있는데 네. 돌아가라. 엄마. 큰일 났다. 김일성이 사망했다. 못 나갔네. 왜 내 외박날 사망? 그때 당시에 막 제대했던 육군병장 김병장은 지금 군대에 남아있는 애들은 다 휴가 외박 취소됐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충중 엄마 같은 경우는 저 소식을 네, 저는 그때 30대니까 한창 지금 고위급 회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통일 열리는 막 불불 끓을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여 앉으면 다
다 나군 애들 모이고 안과들 모이면 북한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남북이 통일된다 하면서 우리는 통일병사된다 멋진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대방송이 있다니까 고위급 회담하는 걸 하는 거다. 우리 동네 TV가 있는 집 몇 집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TV 있는 집에 모여서 지금 어르신들하고 모여 앉아 지금 딱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뉴스 나서 순간에 진짜 모두 한 말씩 정지 딱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땅 치며 통곡하는데 수령님 하면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아버지 장군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눈물이 진짜 제절로 나오더라고요. 저게 지금 막 이렇게 우시잖아요. 네. 그게 가짜 울음이 아니라 아닙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 나오는 네. 울음이라고요. 저도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다 띵띵 못 한대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진짜 그때. 자, 이제 김일성 사망하고 막 호에 뜨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이거 진짜야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쪽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다 의심했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은 와병을 했고 쓰러졌던 적이 있어요.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평양 시민들이 예측을 한 죽음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의 죽음을 두고 국내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얼마 전까지 말짱했어요. 영상 봤잖아요. 6월에 카터 만났을 때 건강하다니까. 우리랑은 그때 당시에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열 장소까지 직접 본인이 시찰할 정도로 열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는다? 당연히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급기야 안기부와 정보사 양쪽에서 김일성이 진짜 사망했는지 확인하라 라고 이른바 휴민트에게 미션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북한 매체가 다 김일성 죽은 걸 공개하고 북한 매체에서 느닷없는 죽음이긴 했지만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는데 왜 우리는 못 믿었을까? 그 이유는 1986년에 이런 기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 뭐야? 김일성 총맞아 피살. 1986년 11월 17일. 6년도에. 왜? 말도 안 되네. 왜? 갑자기? 어떻게 저런. 김일성 어버이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총격을 받고 서거했다. 어머나. 김일성 원수 사망. 이 보도가 이미 8년 전이었잖아요. 1986년이니까. 김일성이 죽은 건 94년인데 8년 전에 우리 쪽 언론에서 이런 대대적인 김일성 사망 기사가 났었고 우리 언론이 그냥 오보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도 김일성이 죽은 줄 알았어요. 오,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야, 이거 한번 의심해봐야겠다.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이런 첩보 미션까지 내렸던 시신을 거죠. 어떻게 확인해? 시신을 확인해야 사망한 소식이 확인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 이 해프닝이 왜 발생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휴전선에서 이 북한 방송을 감청을 하던 주한미군 병사가 한국말을 좀 아는 주한미군 병사가 이제 북한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근데 북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일성 동지가 항일 투사들과 함께 가던 길을 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의 한국말을 알고 계시는 이 주한미군 병사가 가셨다, gone, oh my god, he's gone 죽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이 한국말을 좀 아는 주한미군 병사. 어설프게 알았네요. 교포였든지 한국말을 좀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항일 투사들이 갔던 가던 길을 길을 갔다.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셨다를 he's gone, he's dead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뿌린 거예요. 그리고 전 아직도 궁금한 게 그 당시에 믿지 않았잖아요. 김일성 사망을. 그렇지. 근데 또 뭐가 돌았냐면 김정일이 죽였다. 아들이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상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아직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 그 외신 보도가 있었고 그런 카드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진짜. 대략적인 그 설은 이거예요. 일단은 그 90년대 초반부터 실권은 김일성이 아니라 아들 김정일이 다 쥐고 약간 김일성은 상왕처럼 앉아 있고 김정일이 모든 걸 다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경의선은 타고 온다고 하는데 철도를 묘양산 특가까지 연결을 해라라고 철도상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철도상은 당황하면서 죄송한데요. 사람이 없다고 연결을 할. 뭔 소리야. 그때 이제 철도상이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솔직히 이제 배급이 끊긴 지 꽤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철도가 연결이 안 된다. 이걸 듣고 당시 실권자였던 아들내미 이제 김정일을 불러가지고 너 도대체 통치를 어떻게 했길래 대리청정 어떻게 했길래 지금 배급이 끊겼냐. 여기에 아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직접 죽였다는 설도 있지만 거기에 격분한 김일성이 쓰러졌고 최소한 죽도록 방치를 했다라는 설은 그때 꽤 많았어요. 자, 근데 아무튼 부명을은 전 세계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차단하고 있는 국가, 이 독재 국가의 수장이 사망을 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죽은 거냐, 안 죽은 거냐?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무려 1990년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누구든 보내자. 그렇지. 이걸 확인해 보자. 자, 목숨 걸고 북한에 침투해서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고 온 휴민트가 있습니다. 진짜요? 이야, 혹시 반응? 흑금성? 흑금성. 그분 아닐까 진짜? 그분아. 우리 흑금성 요원이 이만감에 나왔었죠. 그렇죠. 왜 북한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도. 왔다 갔다. 자, 그런데요. 시기가 90년대에 평양을 잠입했던 요원은 흑금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또 있어. 어쩌면 이분 이외에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요원도 아니고 안기부에 소속돼 있었던 정식 요원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과 같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민간인으로서 국에 들어가서 김일성의 시신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야, 말도 안 돼. (1990년대)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실제로 북한 평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민간인 공작원. 이분은 원래 공작원이 아니었던 분입니다. 자, 류재복 선생님을 이만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게 저 90년대에 어떻게 개인의 자격으로 가셨을까? 사업가가. 도대체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초청장 같은 게 있으세요? 초청장? 사실 초청장이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뭐 초대 받았어? 네, 저희가 구경. 귀여운 거다 이거. 요게 이제 제가 1차 초청장은 바로 정보기관에 들어갔고 2차 초청장입니다. 요걸 받아서 제가 합법적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갔다 온 겁니다. 이 글씨체가 진짜 그 맞아요. 살아있어요. 진짜? 글씨가 달라? 네. 저 청봉책. 그래요? 청봉책 글자거든요. 좀. 이야. 초청장 류재복 사장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명성 경제연합회는 경제협력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귀측이 편리한 시기에 공화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합니다. 이 연합회는 해당 기관이 공화국 체류기간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우와. 김진 기자님, 이런 초대장을 받고 어딘가를 다녀오셨어. 네. 근데 그게 북한이야. 90년대 후반에 드물었어요.
이제 이중적인 신분을 살았던 거죠. 민간 사업가의 신분이지만 사실은 우리 정보사와 함께 손잡고 마치 비밀 요원 같은 활약을 했었고 급기야 성안까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드문 우리에게는 휴민트였던 거죠. 다들 이 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흑금성처럼 군인 출신도 아닌데 중국에서 어찌 보면 민간 교류 사업을 하시던 류재복 선생님이 어쩌다 우리 정보사에 휴민트 역할을 하게 되셨을까?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 결과 한 가지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에서 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보시죠. 장구와 북과 꽹과리를 들고 온 류재복 선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96년도에 실렸는데 원래 실제 이 사건은 기사 보도 시점보다 2년 전의 일이었던 거죠. 네. 제가 이제 한중 수교 되고서 2년 만에 94년도에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네. 15일 동안 이제 다 돌아보고 내일이면 김포공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 바깥에 시끄러워진 겁니다. 나가 보니까 노인들이 한 20-30명이 모이는데 우리 사물놀이죠. 장구, 북, 꽹과리 징인데 거기 없으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징하고 꽹과리는 깨지고 북하고 장구는 찢어진 겁니다. 거기다 뭐 그냥 막 꼬매고 붙이고 야 제가 그걸 볼 때 선생님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회를 만났습니다. 그 회장 노인을 만나가지고 회장님 제가 2달에 올 테니까 연락처라도 달라. 치면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때만 해도 한중수교 이런 데 오고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 중국의 연변에 있는 저 정도를 사기 치고 말이지. 제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이냐.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닙니다. 회장님한테 2달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2달 후에 갔습니다. 인사동에 가서 북, 장구, 진, 꽹과리를 2벌씩 산 거예요. 사가지고 제가 짊어지고서 갔다가 딱 주니까 노인네가 놀란 거지. 그랬더니 막 쏠라쏠라 하더니 부르는 거.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뭐 카메라 기자들이 막 오더라고. 그러니까 한중 수교 되고서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겁니다. 2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스타가 된 겁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중국 신문에. 민간 외교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여기 이걸 전달해 준 분들은 중국 동포분들. 다 중국 동포들이죠.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훈훈한 얘기지만 설마 그 일로 이 정보사한테 연락이 온 건가요? 과연 정보사였을까요? 과연 정보사였을까요? 그럼? 1995년 12월 사업차 중국 선양 심양을 방문하셨습니다. 유 선생님께서 그래서 호텔 방에 묵고 계시는데 갑자기 무서워. 궁금해 누가 있을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누구지? 문을 여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던 두 사람이 딱 앞에 서 있는 이 당시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이 내 호텔 방으로 찾아온다? 야, 이거는 납치당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북한 사람들이죠. 배지를 달았으니까. 요령신문, 또 다른 신문입니다. 다른 신문에 제가 실렸는데 그 신문을 펼치는 거예요. 펼치면서 신문에 난 사진과 실물을 비교하는 겁니다. 얼굴을? 맞네. 이 사람인지. 유재복 선생 맞구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류재복 선생 맞구만. 뭐야 가면서 들어와요? 들어오라고도 아닌데?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안전하고 서는데 바로 들어오더니 텔레비를 키더라고. 왜? TV를. 왜요? 도중 때문에. TV를 키더라고. 너무 무섭다. 중국 호텔 방에 그런 게 있으니까 텔레비를 크게 틀더니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취재 본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다.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야? 보니까 동갑이에요, 동갑.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 친밀감이 통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무슨 했더니
경애하는 영도자 장모님의 특명을 받고 선생을 만나러 왔다 이거. 나 진짜.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아이들만 서울에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도 한번 데려가시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장국 깽가리 2벌 줬는데. 네, 그러게요. 그걸 다 보고 온 거지. 그런 사건에 다 알고. 김정일이 본 거네요. 왜냐면은 그 중국에 제가 아이들을 데려간 게 많았었거든. 그때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얘도 알고 온 겁니다. 그 신문을 김정일이 봤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럴 수 그럴 수 있지. 만약에 맞는 거면 만약에 그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정말 뭐 아무 꺼리낌 없이 선생님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자체는 그 뒤에 지금 김정일이 서서 야 가서 저 선생님 만나고 와라고 맞습니다. 기사를 보고 아마 이게 말하자면 직접 지령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과감한 가능하네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김정일이가 가서 직접 만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한중수고에 되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사람들을 데리고 공공 외교를 했잖아요. 근데 김정일이가 딱 기사를 보고 야, 이 사람이 민족의 얼이 살아 있구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장구, 북, 징. 민족을 상징하는 풍물놀이를 선물해 준 거예요. 정확히 보였습니다.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좀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공공 외교가 아니라 민족 차원의 교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남한에 북한의 공연단들을 파견하면은 단순히 뭐 문화 교류도 있지만 돈도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북한의 입장이에요. 북한의 속내가 당연히 우리 유 선생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 싶은 게 아니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접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명함을 딱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 아닙니까? 95년도 12월 달에 이제 만나고 귀국해서 바로 보고를 한 겁니다. 왜? 보고를 안 하면 걸리니까. 국가보호법에 걸리니까.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안기부 쪽에 있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서 딱 하니까 명함을 확인해 보더니 건물이라고 해요, 건물. 부총리 사위였다 이거. 부총리 사위였다 이거. 부총리 사위요? 사위, 북한에. 부총리 사위로 제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총리 사위면 높은 거죠? 엄청 높죠. 엄청 높은 거죠. 저희 일반인들은 부총리 사이 뒤통수도 못 봐요. 그 정도로 높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지. 이제 12월에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너는 앞으로 우리 일에 아주 나서라 이거 앞장서라 이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완전히 이건 뭐 보통 과물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전담해가지고 대북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간인 신분인 유재복 선생님에게 이제 북한 측의 이제 고위층들이 이제 접근을 해왔어요. 자, 우리 쪽 정보사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됐는데 그렇다면 정보사에서는 어떻게 이 민간인 신분의 유재복 선생님을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섭했을까요? 말하자면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 설득을 시켜야지만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정보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요 당시 유 선생님을 국가 비밀 요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라는 정보사 요원을 만나셨어요? 야. 69년 12월 정도부터 2002년까지 대북 공작 활동을 한 박상민입니다. 공작원들을 개별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서 중앙분계선을 돌파해서 북한 전현지대까지 침투시키는 공작 활동을 했습니다.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오래됐는데 제 친구인 이양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후배가 인민일보 그 기자 출신인데 중국에 자주 왕래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하고도 연계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제보에 의해서 제가
유재복이를 접촉하게 됐습니다. 유재복을 만나서 보니까 중국 거점으로 해가지고선 대북 연계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포섭을 활동을 했죠. 제가 자주 만나면서 신뢰감을 조성을 하고 그 당시에 유재복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명동에 아마 그 금강에 구두방에 들어있었을 때 그 여자가 구두 진열돼 있는 거를 부수 그걸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94, 5년 되니까 그 구두가 부수가 비쌌다고요. 그래서 사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유재복 체면도 세워주고. 엄마. 그러면서 유재복 기자가 조선족, 중국은 예술단도 들어온다고 다 계획이 있었네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유재복한테 이렇게 도와주려니까 유재복이 거의 국가인들 도와주겠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누가 아무나 그렇게 답변을 하나요? 안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신뢰를 하게 됐죠. 우리가 교육은 시키죠. 면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를 이제 면담을 시키자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관찰묘사 자기가 보고 본 거를 와서 묘사 그 관찰묘사 이제 그런 것도 내가 교육을 시키고. 특히 유재복에 대해서는 촬영은 A급이니까 촬영 교육은 시킬 필요가 없고. 촬영은 일단 첩보 수집 요령 어떤 거를 해라. 우리 일에 참여한다고 서약서 같은 게 있다고 아마 그건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된 거죠. 서약을 하는. 저런 분이 있네요. 있죠. 이 정식 용어는 우회공작원이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정보기관을 돕고 있는 사업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개는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후 류 선생님에게도 암호명이 붙습니다. 흑금성도 암호명이잖아요. 그렇죠? 암호명 두만강. 뭔가 익숙하. 두만강. 뭔가 익숙하다. 누가 봐도 두만강이라고 암호명을 주면 북한에 공작원인데. 북한에 영화도 있어요. 한강도 아니고. 좀 이상해. 두만강. 어느 날 이제 제가 공항을 딱 나가는데 아마 그 공항 저 여권 담당 직원이 아마 이제 막 온 사람 같아. 갑자기 내가 여권을 딱 주니까 거기서 전화기를 들더니 K5 도망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K5 도망 나간다고 그래. 그걸 원래 알리지 말아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명인데. 그래 쳐보자. 엄마. 나가신 다음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K5가 뭐예요? K5. K는 대한민국을 내는 거지. K 다시 5번째라는 거지. 그러니까 007이 아니고 이제 K5인 거지. 1년 번호가 이제 5번째. K5 두만강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과연 이 두만강에게 내려진 첫 지령은 뭘까요? K5 두만강에게 내려진 첫 지령은 바로 평양에 침투하라. 평양에 침투하라. 당시 이제 평양 만경대 소년궁전 예술단의 남한 공연 이거를 핑계로 일단 뭐 교섭을 해야 되니까 일단 평양에 침투를 하라 이거인데 그럼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 12월에 심양에서 만났던 이른바 그 부총리 사위 그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공식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중국 땅에서 이제 북한 부총리 사위와 그의 아이들 대표단을 만났어요. 통 크게 또 쏘셨다고 합니다. 고급 요리에 원샷 또 술까지 한잔 하시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근데 뭔가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뇌물. 누가? 그 뇌물을 저 이만갑에서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뇌물. 당시 이제 유 선생님께서 이 북한 대표단에게 전달했던 것은 바로 로얄 땡땡이라고 하는 고급 양주. 이거 뭐 저걸 또 있어요. 천 포장님만 먹으면 알지? 그렇죠. 그리고 로얄 땡땡이라고 하는 지금 한 갑인데 한 보로 이거를 딱 대신했다고 해요. 야. 당시에는 이게 북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술병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그 술쟁이들끼리 흥분하던 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여튼 유 선생님 오늘 너무나 선물 고맙고 제가 돌아가서 바로 보고하고 곧 연락을 하겠다. 북한 쪽 사람이. 그렇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96년 5월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더라고. 그러더니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 아시겠죠? 예, 압니다. 이번 주 한 5일 후에 베이징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일 했더니 우리 평양에서 높으신 분이 선생님을 보러 온다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끊었죠. 딱 끊으니까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는. 빨리 오라 이거야. 빨리 오라 이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무조건 가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사자, 대사할 때 사자 있죠. 그 사자 붙은 차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차를 타면 저는 이미 북한에 간 거예요. 그렇죠. 타치고까지 거. 까짓 거. 캐세라세라지 뭐. 타가지고 캐세라세라. 간 데가 바로 캐세라세라. 그 아시아 선수촌 베이징에 우저 호텔. 우저 따지우덴이라고 거기에 딱 데려가더니 특실에 안내해더니 조금이더 사람들이 와요. 그 세 명과 제 그 파트너 저까지 5명인데 3명이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딱 자기는 조평통의 국장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젠틀맨이더라고 보니까 안경 정장 딱 입고 이제 악수를 하고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따라온 사람들은 서가지고 딱 적는 겁니다. 우리 그 항상 뉴스 보면 적는 사람들이 똑같아. 그런데 이 친구는 침대에 들어놔 담배 안 피우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높어. 그렇지. 네? 바로 붙이는 사이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높은 거지. 내가 속으로 해서 야 내가 이제 물건을 잘 잡았다. 물건 잘 잡았다. 그렇게 하고서 근데 그때도 이제 국장에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유 선생에 대해서 확인 다 했다 이거야. 고향이 청주고 다 했어. 알아봤어. 어떻게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앞으로 좀 멋있는 좀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 선생님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 아이들만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데려가라 이게 또 얘기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술을 먹고서 이제 술 챘어요. 근데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저기 술 좀 채죽하고서는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저보고 교류를 하자고 그러는데 교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평양을 가야 되겠다. 어떤지 봐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먼저 갔다 오자 했더니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얄 땡땡땡과 이 말보 땡땡보로의 뇌물이 효과를 발휘했을까? 발휘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북한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으셔가지고 한 달 후인 1996년 6월 18일 드디어 공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십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통한 거죠, 이게요? 맞죠. 어차피 초청장은 왔는데 우리 기관에서 딱 보더니 놀라는 거지. 야, 이게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래. 이게 왔는데 통일원에서는 불화가 된 거예요. 왜? 그때 한창 안 좋을 때니까. 맞아요. 5명이 모였는데 대책회의가 3명은 가지 말라는 거죠. 북한을. 근데 2명은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라 이거야. 제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겠다고 초청장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좋다. 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갔다가 못 오면 우리 책임하잖아 이거야. 당연하지 그거. 미래국인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좋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고 간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유 선생님 참 추진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 선생님 기사 몇 개를 좀 찾아보니까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뭐예요? 한국의 돈키호테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을 두 유형으로 구별하잖아요. 햄릿형,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을 못하는 사람. 돈키호테형, 이거저거 생각할 것 없이 일단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한 추진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진짜 그 정도로 다 진짜 주변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초청장을 보내놓고서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평양에 이렇게 딱 도착하셨을 때 그때는 좀 어땠어요? 딱 도착했어. 딱 내렸는데 차가 3대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차가 딱 있는데
빨간 별에 619가 딱 가운데 있고. 엄마. 진짜 빨간 별이네. 그들이 무조건 타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못할 거예요. 이제 여기다. 죽이려면 죽은 거고 나 이제 막 여기 끌려가는 거지. 탔어요. 붉은 별이 박혀 있다는 건 기관차라는 거고, 아하. 호위 총국에서 관리하는 벤츠가 나왔다는 거니까 엄청난 대우를 북한에 해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선생님 책을 보니까 이제 숙소도 저 차량을 능가하는 대접이 나왔습니다. 외국 대표단 중에서 이제 부총리급 이상 인사들에게만 내준다는 14가 표시된 서재골 초대소. 보통 이제 북한에 이제 초대가 되는 인사들 중에서 부총리급 이상이면은 백화원 초대소. 이 백화원 초대소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갔었던데. 그리고 전직일 경우에는 이 서재골 초대소로 가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총리급 이상 전직 관료 대우를 받으신 거죠. 초대소로 극진하게 북한 사람들이 모신 거고, 그 초대소 중에서도 선생님이 머문 방은 캄보디아 전 국왕 노로돔 시아누쿠가 머물렀던 그 방이었어요. 노로돔이 그 방에 사진도 준비돼 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90년대. 아니 저거 이게 빨간. 우리가 보면 약간 촌스러운 것 같지만 당시로서 봤을 때 지금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침대라든가 이렇게 지금 의자라든가 보면 굉장히 신경 쓴 느낌. 저는 이제 그 방에 커튼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는 장가림 하는데 그 장가림이 너무 있잖아요.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고급스럽고. 네, 너무 멋있고. 이야. 침대도 빨간 너무 곱지 않습니까? 침대가. 기단 이불 같은데. 초대소. 직원들? 예, 14호 초대소의 복무원들인데요. 청소 담당, 밥 담당, 또 제 우측에 있는 분은 조장님 조장. 아니 지금 딱 보면 다르죠? 네, 억가생들이에요. 다. 옷과 해가 달라요? 네, 딱 보면 억가생들이에요. 여기 청소하는 직원들 다 억가생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뽑아서 데리고 가거든요. 딱 보니까 억가생들 지금 여기다가 데려다 놨어요. 제가 이제 자고 나서 잠깐 산책을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산책을 하고 딱 돌아오는데 그 제가 잤던 침대 이불을 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방이 좀 큰데요? 상당히 큽니다. 한 30평 돼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과일도 가득하고. 그때 당시. 그때 이제 6월달이니까. 하여튼 뭐 풀장도 있고 다 좋은 데입니다. 그 14호 초대소 하나 다 있더라고요. 극장도 있고 풀장도 있고. 이 평양 안에 있는 거예요? 평양 안에 있죠. 근데 그런 데를 가셨다고요? 그냥 호텔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내가 치매 가서 갈 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더라고 먼저. 우리는 유 선생님을 고려 호텔로 모시려고 했는데 경의하는 영도자 꼭 그게 들어가더라고. 경의하는 영도자 장군님께서 특별히 모시랬습니다. 아니 진짜 특별하다. 내가 서대구를 하는 줄 알아. 모르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 방문이셨잖아요. 첫 방북을 하셨는데 관광을 하러 가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보안사에 의해서 정보사에 의해서 이제 분명히 요원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뭔가 이제 미션, 임무를 띄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첫 방북하셨을 때 어떤 임무를 받고 가셨는지. 첫 방북 때 솔직히 정보사 쪽에는 아무래도 첫째는 군사첩보 아니면 군사첩보.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제가 좀 정보를 좀 들어오라 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 사람들은 술을 먹여야 돼. 술인 만큼 뭐. 술 먹으면 말이 막 나와요. 그것도 아실 거예요. 말만 하지. 그러면 거기서 정보가 다 나와. 김정일이가 지금 아프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이제 캐치를 한 거고 1차 방북 때 묘양산에 갔습니다. 근데 묘양산 거기서 하루 잤어요. 향산 호텔에서. 그런데 보니까 이 멀리서 시야에 들어오는데 군인들이 훈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예, 우통 벗고 예. 머리에다 빡빡 깎은 애들이지. 네. 맞아.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이제 카메라가 좀 이게 렌즈가 기는 게 있었어요. 2개를 가져다니니까 일단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나가다 걸리면 가는 거지. 위험할 수 있죠. 일단 다 찍었어요. 뭐 격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런 찍은 거를 필름은 제가 살짝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모르게 말총리 사위. 모르게. 총리 사위. 야. 모르고서 내가 중국에 도착해서
아까 내가 뭐 좀 더 넣겠다 그러면 그래? 어머, 그게 바로 가능해? 지혜야 지혜. 처음에는 그냥 뭐 탐색 그냥 가발했고 이제 특별한 그 인물은 이제 두 번째가 되죠. 그 음식은 상당히 뭐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한식하고 비슷해요? 네? 한식하고? 제가 그 1차 방부 때는 참 미안했죠. 그 진짜 고난의 행군식인데 서재고추대소에 딱 있으니까 하루 세 끼를 양식, 중식, 한식으로 주더라고요. 미안한 거지. 북한에도 다 알고 계시니까 상황.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좀 잘 드시고 그냥 잘 쉬다 오신 것 같아요. 여행하러 좋은데 첩보 활동이라게 하기에는 너무. 또 먹는 건 또 주는 거 안 먹어봐. 근데 그것도 안 먹으면 다 보고해요. 다 보고하더라고. 남겼다. 아니 첩보원인데 방북했다 돌아왔는데 체중이 불어서 오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제 민간인의 경우, 사업가의 경우를 이제 우리 정보기관을 돕는 휴민트나 이제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원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관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가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선생님 책이나 아니면 당시 상황을 좀 취재해 봤는데 류재복 사장이라는 캐릭터는 매우 특수한 캐릭터예요.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겁없이 막 북한을 가는 캐릭터라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많은 미션을 줘도 될 것 같은데 통상적인 첩보의 어떤 ABC에서는 가서 적응을 시키는 거죠. 예, 부담을 낮춰주고 그래야 북한의 신임을 얻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만약에 행동 거지가 이상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첫 번째 민간 요원들은 가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원만해질 때 우리가 결정적일 때 확인하고 싶은 딱 정보 하나. 예를 들어 김일성 시신 보고하라. 이런 결정적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양쪽 간에 신뢰를 쌓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평양에서는 어디 다니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처음이니까 제가 혼자 가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내자들이 있어요, 안내자들이. 그렇죠. 그럼 뭐 안내자들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그 뭐 혁명 열사능. 저 혁명 열사능입니다. 저기로 가서. 요거는 저 지하철역. 지하철역이요? 평양역 있는데. 잘해놨네요. 옛날에 이런 데를 막 다니셨다고요? 네. 여기는요? 만수대 언덕. 김일성 동상. 아 지금은 저기 이제 두 명이서 있는 거예요? 저 아들까지 지금 두 명이죠. 그렇군요. 네. 이거 단군능이네. 지금 단군능에서 참배하는 겁니다, 제가. 단군능이 평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요거는 생산은 어디요? 소원영궁전에 있는 그 이 수예반. 그러니까 예술학교죠. 우리나라 예술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 데입니다. 사진을 초상까지 찍으려고 위에 엄청나게 띄었어요. 또 보세요. 야, 지금 여기 진짜 관광도 멋있게 하셨고 그렇죠. 머릿속에는 다 애우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제 인물은 쓸 수가 없잖아. 사진은 찍을 수 있어. 풍경 같은 건. 그러나 쓰는 건 못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만 종이. 요만하다가 담배종이만하게 그 깔 같은 것만 적는 거야. 그날 제목 오늘 내가 소련군장 갔다. 그만 적어라. 방에서 적는 거야? 아니 화장실에서. 방에서 왜? 방에서 안 되죠. 왜요? 버는구나. 그 방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머머. 대놓고 아까 그 잤던 방에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눈치를 줬어요? 눈치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적어가지고 이거를 양말 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양말은 빨으면 안 돼. 양말 빨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적어가지고서 결국은 서울에 와서 다 풀어가지고 딱 보고서를 제출했죠. 자, 그런데 흑금성 같은 경우도요. 이제 북한에 갔을 때 일종의 테스트를 이제 받았다. 그때 당시 굉장히 그 저희가 놀랬던 게 머리에다 총구까지 겨누는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재석 선생님도 그런 일종의 테스트를 받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받았죠. 어떤 테스트였습니까? 그게 이제 1차 방북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1차 방북을 7박 8일 동안 했다 왔는데 사흘째 되는 날인데 점심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한 3시쯤 됐는데 느닷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딱 들어오자마자 야이 깐다 야 똑바로 앉으라고. 어머머머. 야이 깐다 야 똑바로 앉으라고. 어머머머. 아니 들어오자마자요? 초대해놓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뭡니까 했더니 똑바로 앉으라고 깐다 새끼 이래. 어머머머. 똑바로 앉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야. 누구야 그랬더니 당신 뭐야 그랬더니 내놓으라고. 뭘? 뭐래? 방북증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방북증.
방북주? 초청장 이런 거 아니에요? 초청장을 줬어도 방북 허가 없다 이게 방북주. 투지권은 벌써 아는 거이 사람들이. 방북주를 내놓으라 이거야. 그래가 없다 그랬더니 기내더니랑 권총 꺼내는 거야. 어머. 들이댔습니다. 어머. 얼마나 머리에다가 딱. 말도 안 돼. 외국만 없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초청장은 줬지만 제가 통일원의 허가를 못 받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청장을 주면 무조건 허가를 받고 온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내놓으라 얘기해. 내가 없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권총을 꺼내가지고 너희 까나 안기 우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거의 진짜 그때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겁니다. 그러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목이 나라. 아니 솔직히 보내긴 보냈잖아. 그러니까. 요원은 아니지. 권총 치면서 보안사요. 그래서 내가 나는 민간의 교관이다 그랬어 내가. 뭐라고? 민간의 교관? 빨리 권총 치워라. 그래서 내가 이제 스크랩을 꺼낸 겁니다. 스크랩. 스크랩? 무슨 스크랩? 스크랩은 이제 거기 있었던 스크랩을 내가 이렇게 딱 꺼내서 줬어요. 가지고 다니시던. 예, 딱 주더니 이 두 사람이 다 남겨. 딱 남기는 순간에 사진을 하나 본 거예요. 사진을. 무슨 사진을 딱 남기더니 이 사진을 딱 본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러시아 대사지. 러시아 대사. 예, 요 사람이 그 당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일등 서기관입니다. KGB 요원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한너 수교되고서 바로 와가지고 나하고 알았던 인사인데 이 사람 이름이 세이게르 드보로니코프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사진을 딱 보더니 주대끼리 하는 말이 이거 대사 아니야? 대사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후에 평양에 대사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 후에 평양에 대사로 온 거예요. 박수가 나온다. 얼마야. 와, 기가 막히네. 이 사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야. 확인이 확실히 가능하니까. 주덕기 아들이 이거 딱 덮더니 권총을 딱 집어넣어. 야 살았다 내가 순간. 이야. 너무 사는 거지. 그러더니 야 이 간다 선생으로 변한 거야 호칭이. 야 진짜. 선생, 예 이거 우리 하루만 빌려주라고요. 왜요? 아 보고를 해야지 가져가. 누구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서 하나도 빼지 말아라. 알가시오 하고 나가더라고. 나가자마자 바로 옆방에서 그 부총리 사유가 들어온 거예요. 옆방에서요? 옆방에서. 옆방에 있었네. 테스트를 한 거네. 딱 들어오더니 뭐야? 아니 무슨 영화냐? 이렇게 쳤다고요 진짜? 유 선생 대단합니다. 왜요? 여기가 서울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옵니까? 다 듣고. 아 이분 간이 크셔요. 그러더니 이제 잘 된 거래. 이제부터 유 선생은 평양길이 열렸습니다. 평양길이 열렸다. 그거는 지금 장군님한테 보고하러 갔다 이거예요. 어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스크랩북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어딨죠? 같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잘 보고 잘 먹고 무사히 제가 7박 8일 평양 일자 방북을 끝내고 귀국을 해서 복을 한 거죠. 이렇게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7박 8일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파견한 공장 미션 첫 번째는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어가 했잖아요. 그 부총리 사위가 마지막에 무려 김정일의 메시지를 유 선생님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은 북한이 완전히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유 선생을 신뢰한다라는 표시이기도 하죠. 김정일이 앞으로 남북 간 문화 교류 사업도 적극 장군님이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경제부총리의 사위가 마지막 날 유 선생님에게 전해주면서 이번 방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일종의 징표를 얻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총 맞을 고비를 넘기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다시는 그쪽을 북쪽을 쳐다도 안 가고 두 번째는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97년도가 됐는데 계속 연락이 와요. 그쪽에서 오히려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예술단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명 프로덕션을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계명? 그 계명, 닭이 닭깨자 울명자. 닭이 운다 이거예요. 아침에 온다.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계명. 그래서 쟤들이 계명 프로덕션을 만들어준 거예요. 북에서 법인 설립해 준다고? 계명이라는 상호를. 진짜 멋있다. 상호를. 그래가지고 이 상호로 훗날 이제 그 서커스 안에 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겁니다, 이거. 진짜 닭이네. 이제 400여 개를 고다미가 이거를 걔들이 정해준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계명 프로덕션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 이제 저기 그 길림신문 서울지국장 아닙니까? 기자란 말이에요. 기자가 그런 걸 들으면 안 되니까 공연 해설을 만든 거야. 프로덕션. 계획사처럼. 북한의 예술단이나 서커스단을 데려오기 위해서 해설을 만든 게 바로 계명 프로덕션. 사실 북에서는 계속 우리 애들 좀 데려가시라고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명분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기관이랑. 그거 그 당시에 서울이나 뭐 청주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만날 때도 그렇고 좀 뒤돌아보면서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안 쫄으셨어요? 안 쫄았어요. 대단하시다. 믿으니까. 나는 우선 그 내 친구 부천의 사연을 믿었지. 걔하고는 보통 사역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97년 노지라니까 칭다오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보니까 12살이라고 그래, 12살. 제 나옵니다. 아유, 잘 먹어서 뽀동뽀동.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이듬해 뭐 할 거야 했더니 딱 부동자로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국 최고의 외교가 되겠습니다 하더라고. 외교가. 부총리 사위 아들인 거야. 그렇지. 손자인 거, 부총리의 손자. 너 아저씨가 뭐 하나 사줄게 했더니 피아노 사주세요 그래, 피아노. 어머나. 그것도 얘기를 해요? 필요한 거 없나?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2차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비싼 거. 장난감도 아니고. 그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청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고향이 안동이라는 거야. 어머. 남쪽이잖아. 남쪽.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좀 한번 한국 땅을 바꿔달라 이게 어머니 소원이라 이거야. 근데 여동생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 이게야. 오케이. 우리 정부에서 안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만 조선족 여권으로 만들어 오라 해가지고 제가 다 왔다 가요. 진짜 왔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실화예요? 싫어하죠. 우리나라 그 기관에서 좀 알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죠. 안경에서 완전 한급이어서. 장난이 아니다. 지금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김정일이 허락을 했다고 해도 고위층 가족들이 한국에 남한에 왔다 갔나?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가기관으로서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나하고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단이 그때가. 햇빛 정책이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뒤구나. 그 정말 이 남북한의 그 국경을 넘은 우정을 쌓아가는 가운데 1998년 6월 또르또르 하나의 또 국제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유 선생, 선생님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7월에 우리 공화국에 한 번 더 오십시오. 라는 전화가 걸려와요. 이때 선생님께서 일생일대의 지령을 받게 되셨다고요? 그렇죠. 어떤 지령이었습니까? 바로 그때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오늘의 주제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군요. 왜? 4년이 지났죠. 4년 벌써. 4년이 지나서 우리 정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죽어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시신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없었던 거예요. 98년 7월 20일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합법적이지 이제. 통일부 허가를 받았고. 그때는 초대소가 딴 데요. 조평통 초대소예요. 거기 갔는데 그 처음에 봤던 국장이 또 와. 그래서 먼저 일정을 얘기해. 근데 그랬지. 국장님 이번에 제가 꼭 긴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냐 이거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을 좀 작전을 시켜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위대한 수령님을 뵈려면은
경에는 영도자 장군님의 비즈니스 세대인데. 근데 그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 부추는 사위가 들었어.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저보고 그래요. 윤 선생님 왜 수령님을 뵈려고 하냐고요. 난 사실 내가 서울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봤다. 저거 지금. 회고록을 봤는데 이권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 했더니 무슨 말이네. 인간에게서 신념은 위대하다. 못 산다. 그러나 그 신념을 실천한 사람보다 위대하다 이거예요. 아니, 저는 이 내용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내가 그걸 딱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네. 얘도 못 본 거야.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네. 얘도 못 본 거야. 모르심. 구총리 사위도. 다음 날 오더니 선생님 내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았대. 기다려보래. 이제 속으로 희망을 갖는 거지. 얘가 그래도 부충을 사유니까 뭐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남측에서 간 사업가가 갑자기 그 순간에 회고록의 한 구절을 딱 얘기한 거. 적재적소에 필요한 한마디가 중요한 거네. 이거를 준비해 가신 건지 아니면 임기응변이었는지 아니 좀 궁금해요. 준비해 갔죠. 그지? 머릿속에 무기로 가져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선생님이 그걸 남한 사람이 해고록을 읽어줬다는 자체가 완전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진짜 최고의 승부입니다. 그러고서 딱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조평도 과장이 오는 거야. 윤 선생님, 빨리 양보 입고 나오시라고요. 차를 땄거든. 딱 도착했어요. 야, 정말 우리 청와대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돼. 거대한 궁전이지. 진짜 공전이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 딱 들어가는 입구에 기관단처럼 딱 두 명이 서 있어. 그러니까 나 데리고 간 친구가 그냥 서류 하나를 주더라고. 서류 하나. 통과시켜. 근데 그 뒤부터가 문제야.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에스카레이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1층 에스카레이터 들어오는데 암호 그러니까 736 통과. 이상한 나라지.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또 2층 올라갈 때 암호가 또 틀려야 돼. 틀려 암호가. 2층 하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딱 6층이 나와서 7층에 딱 섰어요. 야, 그 노인네가 거대한 침상에 딱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머릿속에 추재를 해야지. 그지? 쓰기를 해, 뭘 찍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검버섯 꼭 그대로 입고 빨간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 혼색 양복에 이불 딱 덮어 놓이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거 시신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시신 본 사람? 네, 저 봤어요. 봤죠? 근데 사람이 그 유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줄어들던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체격이 그대로 있고 그 뭐 생김새 하나가 너무나도 신통해서 너무 끔찍할 정도였어요. 너무 똑같아서. 그렇죠. 네, 진짜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딱 나오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차 타고. 잠깐. 왜 그러니? 저 과장님, 아까 저한테 영광이라고 했지, 영광. 올 적에. 그런데요. 영광의 기회를 주셨더니 뭐네? 무슨 소리네? 카메라를 줬어 내가. 딱 던지고서 찍으랬더니 안 되는데 뭐가 돼 내가 빨리 찍으라고 말이야. 영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소리 내니까 어떻게 놀라가지고 딱 놀랬어요. 북한테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행운이지 행운. 인증샷까지. 네, 진짜. 그때 그걸 안 찍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증거가 없으니까. 누가 믿어? 안 믿지. 안 믿죠. 그거를 안 찍은 사람도 나와서 봤다고 그랬는데 나는 확실히 이건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찍어라. 찍은 거야. 이 1998년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의 시신을 확인하신 게 94년도에 사망했으니까 이미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김일성의 사망을 그때까지도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겠냐. 그건 아니었을 거고 분명히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좀 얻고자 했던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주로 이제 우리가 방북 활동할 때는 군사첩보 수집을 주 임무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갈 때 금수산 뭐 태양궁전에 뭐 들려다가 보면 김일성 사진 아마 어떻게 돼 있느냐가 한번 봐라. 아마 박철세가 갔다 와서 김일성의 시신을 확인했다 쳐도 그 친구가 다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어느 일부 쪼가리겠지. 한쪽 신문 쪽에만 한쪽 쪼가리겠지. 그럼 또 유재복이도 박철세가 한 그 쪼가리일 수도 있고 다른 쪼가리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거죠. 우에서는 그렇죠. 지방간에 그게 있네.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한 거야. 다른 그치? 조각을 또 봐야 되니까. 퍼즐 맞추는 거구나. 그다음에 그 앞에서 찍었잖아요. 사진. 그것만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고 구두로 얘기한 거지. 김일성이가 들어온 거 이런 실물이 없으니까 그 선에서 저거 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 초대소에서 머물렀고 그 벤스차를 이용했다는 거. 벤스차 아무나 전해주는 건 아니잖아. 정황 와서 진술해주는 정황으로서 이제 신뢰감 저거지 관련적으로 신뢰성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98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가 우리나라가 가장 이 휴민트에 있어서 전성기 꽃을 피우는 첩보의 시대로 평가가 됩니다. 그 사진을 찍었잖아요. 금수산 태양궁전에. 그리고 들어갔고 그걸 북한에서 다 양해를 받고 우리 쪽에서부터 굉장히 또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물론 김일성의 시신을 눈으로 봤다가 첩보 자산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일성의 시신을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신분인 하나의 첩보원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엄청 큰 거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더 많은 뭐 예를 들어 단순 차원의 어떤 남북 문화 교류를 넘어서 무언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사실 이제 북한 공자원이 유 선생님이 접근했던 이유 분명하잖아요. 평양에 이제 초대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줬던 이유도 결국 이제 북한 예술단 공연을 남한에 개최를 해달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건데. 그렇죠. 이 사업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계명 프로덕션, 이거 일종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 기사가 났어요. 함께 보시죠. 계명 프로덕션 대표 류재복이 평양 교회단 공연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용이 이렇게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떡하니 2000년이었어요. 평양예술단과 교회단의 공연이 서울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사람 꽉 찼구나. 날아다니는 처녀들. 날아다니는 처녀들 유명하지. 진짜 잘해. 그때의 100여 명의 단원과 스텝을 대한민국에 데리고 들어와서 2000년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11차례 황황리에 공연을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사회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부작용이었어요. 동네마다 네. 장터마다 네. 이 있던 나이트클럽과 캬바레에서 평양 교회단이 공연을 맨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교회단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나? 가짜. 조선족 동포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자기 체험 얘기하시다가지고 평양교회단 옷을 입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2000년대 약간 짝퉁 평양교회단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뭐 놀랐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TV로 계속 돌렸습니다. 서울 공연에 제가 교회단 학생 선임예술단이 그 공연한 거랑 제가 계속 돌렸습니다. 시간만 되면 정말 그때 마을마다 다 통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나가서 이렇게 남북 통일에 이바지했던 그런 걸 내가서 막 해설할 때 그거 보면 눈물이 나서 울었단데 우리. 야 진짜 감동이다 하고서.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교회 그 서커스단 성원들 되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걔네들이 통째로 남조선 갔다 왔대요. 그때 막 완전 저 사람 어디 보면 저거 남조선 거래. 저 사람 뭐라 하면 저거 남조선 거래.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부러워하던 분위기였어요.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류 선생님이 이제 이산 가족 상봉을 이제 도운 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기도 했던 이산 가족 상봉식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북에 누가 계신가요? 동생, 그러니까 이제 8남매에서 5째, 6째. 예. 우리 집도 폭격에 한 반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네들은 놔뒀다. 내년 봄에 집도 다 고치고 먹을 것 좀 챙겨서 데려가라. 그래서 걔네들을 놓고 우리는 평양으로 온 거야. 아이고. 우리 이만갑의 1회 출연자십니다. 건강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거기에 충성 다하고 알았지 무슨 일이지? 저희 이만갑의 1회 출연자셨습니다. 얼마나 형제들, 가족들을 그렇게 그리워하셨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출범하면서 그 당시 초대 통일부 장관 강인덕 장관이 저한테 명단을 보내왔어요. 네. 그 명단을 딱 보니까 이 속에 김명선이가 있더라고. 현미 본명입니다. 김명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2명을 확인 다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이 돼서 얘기를 했죠, 복에다가. 이렇게 온다는데 가능하냐? 아, 가능하다 이거예요. 북한에서 벤츠를 태워가지고 장춘까지 온 겁니다. 아까 그게 장춘이에요. 금융호텔이에요. 저 장춘 가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라니까요. 그때 그거는 이제 그 부총리 사회가 도와준 거지. 엄청나게 도와준 거지 그때 그거. 현미 선생님 말고도 도와준 분이 있어요? 이문열 씨입니다. 작가 이문열.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중국에 가서 그 동생을 불러놓고 이 형제를 불러드린 겁니다. 이문열 선생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왔잖아, 저 이복 동생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정권 교체 이후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사실 평양 교회단이 왔었고, 그다음에 그 얼마 후에 이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좋았지. 20년이 지난 일이네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예들은 뭐냐면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주 공식적인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아버지! 또 감질 않았어. 내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이런 거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저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가족 바라보고 이게 다들 그러잖아요. 3일에 같이 안 있어도 되니까 예. 1시간씩이라도 다 만나게 해달라고. 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인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그리고 저렇게 뒤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사실 북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거 몰라도 사실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좀 빨리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 뭐 이념에 상관없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가족이 만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념으로 가둬놓는 것은 천륜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 제가 유 선생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념에 갇혀가지고 못 봤던 것을 개인적인 신분에서 서로 만나게 해줬다는 그 자체가 참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내가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집에 일찍 들어와 주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갑자기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통일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엄마 소식만 좀 듣게 해주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산가족이 되어봐야 이게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는 남북한 지금 뭐 사이 좋았다 나빴다 막 어떤 대립 막 이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진짜 신성불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못 건드리는 거. 실제로 이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주도하셨던 분으로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만약에 참 정부에서 기회를 준다면은 정말 제 개인적인 사료사역을 떠나서 우리 이산가족 분들이 와서 정말 다시 옛날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지금 하고 싶습니다. 앞장서고 싶다. 좋은 채널과 아직까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앤디 윌리엄스가 부른 노래인데 Impossible Dream, 불가능한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불가능하게 느껴만졌던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유재복 선생님의 활약에 이 노래를 드리고 싶습니다. The impossible dream to fight the unbeatable foe to bear with unbearable sorrow to run where the brave dare not go to right the unrightable wrong to love pure and chaste from afar. 전쟁은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평소에 너무 안 무서워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북한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할 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주중 핵무기 시험을 동해상에서 했다.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모든 상황이 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뭐를 달라고 했을까? 바로 극초음속.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한 1분 만에 투하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김정은의 생각은 딱 하나라는 거죠.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채널 A